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오늘 새벽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는데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당 토론에서 양당의 입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특별 성명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국회 탄핵소추단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요. 백인성 KBS 법조전문기자와 3대 특검 수사 상황도 정리하겠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2월 3일 수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로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됐는데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죠. 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추 의원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아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총회 장소를 옮긴 거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도 담화 내용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대화였을 뿐 계엄 협조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법원이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준 건데 계엄 당일 추 의원의 통화 기록이나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공지, 표결 불참 같은 정황 증거는 제시됐지만 표결 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남은 수사기간이 열흘 정도인 걸 감안하면 추가적인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네, 여야 반응이 바로 나왔죠. 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이제 내란에 가담했다는 내란 프레임에서 일단 좀 벗어나게 됐는데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란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지만 기각 결정으로 정치 수사, 억지 수사임이 드러났다고 말했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추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더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을 끝으로 6개월에 걸친 내란 특검팀의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내란 청산을 이야기하면서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1년 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 집단 지성으로 내란의 밤을 몰아낼 수 있었다면서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선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 추진 상황을 묻고는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를 끝까지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란 겁니다. 또 종교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의 예를 참고해서 재단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고요. 이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한 뒤에 외신 기자들과 회견을 하고 이어 국회 앞 시민행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네. 민주당도 내란 청산을 위해서라면서 입법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도 오늘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어젯밤에 합의 처리했죠. 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어제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어젯밤 12시까지였는데 국회가 시한을 지킨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었습니다. 네. 어젯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였던 728조 원보다 1,000억 원 감액됐는데요. 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 3천억 원 감액된 뒤에 다시 9조 2천억 원을 증액하면서 결과적으로 1,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업이라면서 삭감을 요구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조성 관련 예산은 그대로 반영됐고 대신에 AI 관련 지원과 정책펀드 예비비 항목 일부는 감액됐습니다. 네. 또 얼마 전 화재로 국가통신망 마비 사태가 일어났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AI 모빌리티 실증 산업, 국가 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관련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은 민생 마중물 예산이자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춧돌 예산이라고 평가했고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에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방 현안 질의가 어제 있었는데 주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국회 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와 브랜 매티스 최고정보보안 책임자가 출석했습니다. 며칠간 이제 나왔던 일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고 더 구체화되기도 했는데요. 먼저 개정 무단 조회가 5개월간 이뤄진 건 사실이 맞았습니다. 유재명 과기부 2차관은 공격이 식별된 기간은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피해 계정은 3천만 개 이상이라고 확인해줬고요. 보안의 핵심인 서명키가 유출된 것도 맞았습니다. 쿠팡 측은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유효기간이 남은 서명키를 갖고 서버를 드나들었다고 했고요. 이 직원이 재직 시절에 이제 앞서 알려졌던 것처럼 인증 업무를 했던 건 아니고 네. 인증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던 개발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외에는 용의자가 중국인이냐 조선족이냐 최종 직급이 뭐였냐 범행에 공모한 피의자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런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말만 박 대표가 반복했습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번 사태로 최대 1조 2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질의에서 쿠팡 실소유자인 김범석 의장이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가리지 않고 질타를 쏟아냈죠. 네, 쿠팡은 미국에 본사를 둔 사실상 미국 회사고 김범석 의장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김 의장은 모기업인 미국 본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한국에서 발생한 일에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 의장이 2021년 쿠팡 한국법인에서 물러나면서 한국과의 법적 연결고리를 최소화하다 보니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된 건데요. 어제 과방위 의원들은 국민들은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과하길 원하고 있는데 왜 그분은 항상 뒤에 숨냐. 우리나라가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 규제에 집중하면서 이제는 대형마트마저도 쿠팡에 밀려서 어렵게 됐는데 한국에서 매출의 90%를 가져가면서도 왜 김 의장은 책임지지 않느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앞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때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해외 체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가격은 그대로인데 재료 무게를 줄이는 꼼수인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네요. 네, 정부가 치킨 전문점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을 하는 걸 막기 위해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치킨 주문 단위는 이제 한 마리, 반마리 이렇게 마리로 쓰이다 보니 치킨집마다 한 마리 중량이 다 달랐고 또 무게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높이는 꼼수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네. 어제 공정위와 식약처 등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가 조리되기 전에 총 중량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네. 다만 모든 치킨집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10대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해당되는데 대부분 아는 브랜드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시행하고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서 내년 6월 말까지인 위반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이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반복 적발되면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속 집회 준비로 인해 혼잡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일대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요. 국회대로 국회의사당역에서 의원회관 앞으로 1, 2차로 차단한 채 정체인데요. 추돌사고까지 나면서 일대 혼잡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정류장은 버스가 무정차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간선도로에도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올림픽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지체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이동량이 늘었고요. 수암터널 4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어서 조남 분기점부터 여파 받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휴게소 쪽 3차로에는 대형 화물차 사고 나서 일대가 답답합니다. 청주 나들목에서 미리 우회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후 수도권에서는 금토 분기점에서 양재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남한산 분기점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주재한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부터 가보겠습니다. 12월 영업일 첫날 조정을 보였는데 소폭 반등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미국 증시는 12월 첫 영업일에 조정을 겪은 뒤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네. S&P 500이 최근 7거래일 동안 6일 동안 상승을 했어요. 근데 지수 구성 종목 500개 중에 약 300개가 하락하면서 상승 종목들은 좀 편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빅테크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강세를 이끌었는데요. 테슬라의 경우는 마이클 버리가 말도 안 되게 고평가라고 지적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최근 큰 레버리지 청산으로 약 10억 달러 규모 포지션이 사라진 뒤에 다시 반등해서 9만 1,000달러 선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이 심리적 불안의 일시적 회복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서 네. 투자 심리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분석이 됩니다. 네네. 이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증시가 반등은 했지만 확신 없는 시장 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3대 지수는 0.2에서 0.5%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섹터의 바로미터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조금 전에 비트코인에서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5천억 원 가량이 청산됐다고 했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예, 비트코인은 급락한 뒤에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9만 1,000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 시장을 덮쳤던 10억 달러 규모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이 생기고
바로 과매도 상태에서 쇼커버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타난 건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2025년 중반 이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번 반등을 수개월간 이어진 하락 속에 단기적인 안도랠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의 반등이 주식시장 전반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되살리는 데 일부 기여를 하기는 했지만요. 예. 주식은 비트코인만큼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동안 주식시장이 오른 부분도 그렇고 어제의 모습도 보면 암호화폐랑 전통 자산 간의 디커플링이 조금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방금 암호화폐와 주식시장 사이의 영향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연준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예, 우선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연준의 금리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바클레이스가 연준 영향력 약화 이런 분석을 낸 것은 FOMC 회의 전후에 S&P 500의 변동폭이 2023년 초 이후 꾸준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연준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시장 충격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통화 정책의 영향력 약화 또는 연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 경로에 대해 이미 충분히 예측하고 있어서 새 정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늘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했었는데 네네. 최근 연준 이사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자,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 중단 시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네요. 예, 12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립금리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견해 차이가 2012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할지 여부를 두고도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은 상태지만 매파적 스탠스가 섞인 인하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심지어는 최소 3명 이상이 다른 의견을 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이 연준 내부의 불확실성이 높고 향후 정책 경로가 과거보다는 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점을 시사를 합니다. 네. 기업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챗 GPT를 서비스하는 오픈 AI 수장 샘 알트먼이 코드레드를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3년 전에 구글이 챗 GPT가 구글 검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코드레드를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회사 전체적으로 큰 위협이 다가왔다고 판단했던 건데요. 3년 만에 입장이 역전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글의 제미나이보다 앞서 있는 새로운 추론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챗GPT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소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정되어 있던 광고나 AI 에이전트 그리고 개인화 리포트를 생성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시장으로 가보면 외국인 수입이 크게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오른 모습이네요. 예, 어제는 장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는 1.9% 오른 3,99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합쳐서 약 1조 9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 계속해서 지수가 빠질 때 매수하고 지수가 오르면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개인이 1조 5천억 넘게 매도를 하면서 조정 시 매수한 자금들로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이 코스닥 부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 코스닥도 장 초반의 하락을 만회하고 0.65% 오른 92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 예탁금도 다시 늘고 있는데 CMA 계좌 잔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예, 투자자 예탁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말하는 CMA에는 증시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자금을 넣어두는 이른바 파킹형 상품인데요. 지금 이 CMA 계좌의 잔고가 98조를 넘어섰습니다. 네. 지난 9월 말에 86조 수준의 잔고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대기 자금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한 달에 3번씩 수출입 동향 발표되는데 이번엔 11월분 발표가 있었죠. 예, 2024년 11월 대비 올해 11월 수출은 예상치였던 5.3%를 크게 웃도는 8.4%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가 뛰어난 수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는 AI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재고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9월에 22%, 10월에 25%를 보였던 반도체의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11월에는 38%를 보인 겁니다. 네. 관세의 영향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자동차의 경우는 전년 대비 13.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물론 작년 폭설 그리고 파업으로 인한 기저 효과도 있었지만 고환율의 수혜와 관세 협상 타결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는 포트폴리오에 반도체를 일정 부분 담고 나머지 비중으로 어떤 섹터를 채우는지에 따라 수익이 차이를 보이는데요. 네네. 자동차 섹터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네. 자, 최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증시 부양책 가운데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미국과의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회전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주식이 몇 번이나 손바뀜이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24년 1년 동안 미국의 경우 회전율이 68.5%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이 10개라면 그중에 7개 정도 매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런데 국내는 같은 기간 동안 200%가 넘습니다. 미국 주식 회전율의 약 3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난 코로나 시기, 그러니까 2020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코스피가 2.7개월, 코스닥이 1.1개월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건강하게 투자하는 자금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혜택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장이 열리는데 오늘 우리 주식시장 흐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은 0.28% 올라서 끝났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온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도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신호들입니다. 최근에 매크로에서 크게 시장을 흔들 뉴스가 없는 상황이라서 개별 기업 소식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도 반도체가 오르는 가운데 다양한 섹터들이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국제 금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현물 가격보다 금을 채굴해서 판매하는 기업들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예, 한국이나 미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보다 금을 채굴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의 수익률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5배까지 높았습니다. 금광 기업의 생산 비용이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네. 현물인 금값이 오르게 되면 마진의 상승폭이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네네. 금뿐만 아니라 구리, 원자재 등을 채굴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도 현물에 투자하는 ETF보다 더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은 0.11% 내린 1,46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전 통계청이죠. 이곳에서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2.4%가 올랐습니다.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 장보기가 무서워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물가가 왜 올랐는지를 보고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의 이익이 낮아질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환율에 민감한 석유류 그리고 수입 먹거리가 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관련 종목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챙겨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씨 오늘은 박소연 기상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공기 정말 차가웠어요. 다들 아마 내일 챙겨 입지 않았을까 싶은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것 같은데 오늘 날씨 어떨까요? 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 정말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겨울의 시작부터 추위가 정말 매서운데요. 영하 35도 안팎의 강력한 한기가 우리나라를 상공을 지나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에는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중부 내륙과 산지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서 어제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3도 등 대부분 지역 0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하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전남 해안, 제주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해안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다고요? 네, 한파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대 10cm, 그 밖의 서쪽 지역에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으로 약한 구조물이 무너질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서울에도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는데 동쪽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다고요? 네, 동쪽 지역은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네, 전격 인터뷰. 오늘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발생 1년을 맞이해서 특별 인터뷰 준비하고 있는데요. 당시
국회 탄핵 소추단으로 활동했었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원내부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새벽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네,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과 좀 정반대의 결론이 나와서 매우 안타깝고요. 네.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다. 네. 연속된 내란 영장 기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기각 사유를 보니까 혐의와 법리에 대해서 네. 불구속 상태에서 좀 다툴 여지가 있다. 예.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네. 사실은 추경호 원대에 대한 혐의점이 결국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인데 당시에 계엄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네. 오히려 정반대로 질주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국민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혐의를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좀 법정 가서 다퉈봐라.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기각했다. 국민들이 납득할까? 저조차도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예.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 영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기각이 돼도 죄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거든요. 자, 유죄라고 보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요. 1차 국회 외곽, 네. 2차 국회 본청 외부, 3차 국회 본회의장. 저는 그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네. 뭐냐면 당시에 윤석열 내란 수계를 포함한 내란 그 진행하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네. 국회에 주목을 한 겁니다. 왜? 계엄을 발령을 했는데 이 계엄이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해제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해제를 저지하기 위한 1, 2, 3차 저지선을 그렇게 설정을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 1차는 경찰 중심, 2차는 군, 3차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네네. 당시 한동훈 대표는 내란 세력 측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예. 적대적인 관계였죠. 네. 그럼 남는 것은 국회 원내를 진두지휘하는 당시 추경 원내대표. 이 추경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계엄 해제라고 하는 의결 절차를 방해하는 최후 3차 저지선으로서의 역할들을 계속 주문했던 거 아니냐. 아, 네. 라고 하는 것이 혐의의 핵심인데요. 네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거기에 복무한 정황들이 확실하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를 했던 거고 특검이 거기에 맞게 수사를 해서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결과물을 냈는데 여전히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이제 영장 기각으로 사법부 검찰개혁에 대한 추진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까지, 구속영장까지 일단 기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내란 특검의 지금 수사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사실상 내란 특검에서도 추 의원을 끝으로 더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요. 자, 그러면 특검에서 수사 범위를 더 넓히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수사 기간 법적으로 이제 주어진 기간들이 한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네. 사실 지금 수사 기간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추가 수사를 통한 재청구 이 부분들은 아마 쉽게 좀 열어놓고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예. 기소를 해서 재판 네네. 과정에서 다투어질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재판에서는 바로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요. 어쨌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얘기하는 것이 영장에 잇따른 기각 이뿐만이 아니고 직위원 재판부를 중심으로 한 네. 내란 재판의 희화화 저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지점들이 좀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저도 법률가 출신이긴 하는데 형사 재판하면서 이렇게까지 재판부가 가볍게 그리고 불성실하고 부적절하게 재판 지휘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네. 일반 소위 자범 사건도 이렇게 진행 안 하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엄중하게 진행해야 될 재판을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연 이 엄중한 재판 결과에 대한 수용성
문제들도 신뢰성 문제들도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네. 걱정이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제기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영장 기각 후에 내놓은 입장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추경호 의원은 공정한 판단에 감사한다. 정치 탄압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하자. 이런 입장을 내놨고 장동혁 대표는 내란몰이를 중단하라는 국민의 장엄한 명령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자, 야당 탄압이라는 그런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거든요. 네. 여전히 계엄, 내란, 이 탄핵 일련의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예. 오히려 그런 지점이 지금 국민의 어떤 혹독한 비판에 국민의힘이 놓여 있는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11.3 비상겸 사태 1년이기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이기도 해서 지금 모든 관심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에 모아졌었는데 일단 지금 오늘 공식 기자 간담회가 열리지 않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번 기각 결과가 국민의힘 행보는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장동혁 대표 메시지에 별로 관심 없고요. 네. 기대하는 국민들도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일련의 어떤 스탠스들을 쭉 보면은 예. 그것을 확 바꿔가지고 정말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 나올 거로 기대하는 국민은 없었을 거거든요. 네. 기대할 메시지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지점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지점과 정반대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 매우 안타깝고요. 예. 혹여나 이번 영장 기각이 그런 국민의힘의 행태를 가속화하는 가속 페달로 작용할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예. 오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알겠습니다. 자, 국회 탄핵 소추단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이나 국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100m 거리 전력 질주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뒤도 돌아보지 못할 정도의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전력 질주했는데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탄핵 선고하는 당일 네. 제가 이제 탄핵 소추단 일원으로 법정에 들어가서 선고 결과를 이제 지켜보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선고 직후에 국민의힘 측의 그 법정 내에서의 일성이 재판부를 향해서 역사의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식 상황이 정세인식이 그렇다. 근데 그 일성이 현재까지 그 계속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네. 그런 인식 가지고는 정말 최소한의 정치 세력으로서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지 제발 정상적인 어떤 경로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대 특검 특히 이제 내란 특검 재판 아까 잠깐 직위원 재판부와 관련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정됐던 시간대로 재판 일정이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3대 특검 수사가 일정한 성과들을 이제 거두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물리적인 한계, 어떤 조직적인 역량의 그런 인적, 네. 물적 역량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특검은 정해진 기한 내에 당연히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종료될 겁니다. 다만 여전히 미진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특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역사에 재발되지 않는 선례를 남기는 추가적인 특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되는 것 중에서 제일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고요. 네네. 그것이 실제 내란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우리 문제 제기, 의혹 제기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법부의 내란 가담 의혹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특검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일단들이 이제 확인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묻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 맡길 일이 아니고 추가적인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수사를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오늘 그 일정 중에 보면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이 이제 있고요. 네. 지금 혐의가 대충 3가지 정도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네. 메시지 내용이 나왔는데 네. 이것이 지금 앞서 언급하신 네. 내란과의 어떤 연결 네.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드러난 내용만 이제 얘기할 건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네. 3년의 국정 운영 기간 동안 네. 소위 V0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한 한간의 얘기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예견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내란을 계엄과 내란의 어떤 일련의 과정 의사결정이든 그 배경이든 네네. 일련의 과정에도 연결돼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어제 하루 전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 권력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제 강한 단어를 쓰셨어요. 나치 전범 처리처럼 생존자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법률가로 있을 때도 이 관련 범죄 소위 반인권적 국가범죄라고 이제 칭을 하는데요. 네. 이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법조계의 어떤 논의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계엄과 내란의 포커싱을 두고 얘기가 이제 이루어진 것들은 아니고요. 네. 다만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아주 상징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띠는 이 부분을 배제할 건 아니고 포함해서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 폭력성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엄중하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국가 권력이 국민을 향해서 벌어졌을 때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들에 대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용서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지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하는 지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인식도 궁금하고 일단 네. 이 자리에 의원님이 계시니까 현 시점에서 그러면 내란 청산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정말 그 뿌리 깊은 내란의 어떤 일련의 과정과 어떤 가담한 세력과 그 일련의 조치들과 이런 것들이 수사를 통해서 이 짧은 기간 많이 드러났나라는 생각에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불만족스러우시군요. 불만족이라기보다는 노력은 많이 특검이 하고 있지만 네네. 여러 가지 여건상 네. 한계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상태에서 덮어두고 갈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원님과 말씀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올라갈 걸로 보이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네. 4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네. 여기서 처리한다는 계획도 이제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뭐 당연히 지금 반대 입장인데 여당에서 단독 처리할 가능성 크다고 봐야 될까요? 아마 지금 뭐 한편에서는 또 필리버스터 얘기가 네.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기현 재판부의 어떤 내란 재판 희화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일련의 내란 청산에 제동을 걸고 있는 잘못된 사법부의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좀 반영한 그런 산물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게 내란 재판부를 마치 더불어민주당 또는 정치권에서 네네. 찍어서 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초의 내란재판부 구성과 관련된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도 지금 많이 변경해서요. 네. 정치권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 세팅을 해놨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정치권이 특정 법관을 지정해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가 되면 기존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내란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 네. 지금 진행 중인 1심 재판부의 사건들도 일정한 판단 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관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중요한 게 영장 전담 재판부 네네. 부분도 구성하는 방향. 네. 그다음에 충분한 구속 기간 하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구속 기간의 이제 확대 문제도 좀 같이 법률에 좀 담겨 있고요. 네네. 신속 재판 이런 부분들도 법률에 담겨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또 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예. 2차 종합 특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 여부가 언제 결정 날까요, 이게?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렸고 네네. 또 지도부에서도 이제 이런 일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아직 특검 수사가 다 완료가 되지는 않은 마당이고 마무리 단계까지를 좀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 문제를 이대로 덮고 끝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강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제기를 하시는 제한한 시점이라고 봐야 네, 되겠지만 네. 벌써부터 이걸 이제 6월 3일 내년 지방선거하고 연결지어서 지방선거 때까지 네. 이 내란 이슈를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네. 야당에서 지금 이미 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치적으로 역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선고 결정의 그 법정 내에서의 일성 그리고 계엄은 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를 내란 또는 탄핵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좀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 네. 국민의힘이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요. 네.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여야를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계엄, 내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역사와 정치에서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선례를 남기는 작업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러면 나중에는 적당히 하고 넘기고 다음에 또 벌어지면 또 이런 스탠스로 임하고 정치권들이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와 정치의 정말 본연의 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 이제 여야 간에 그 논의가 됐고 지금 좀 뭐랄까요 진행이 조금 예상과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야가 이제 협상이 다 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요구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금 각각 네.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냈고 민주당이 냈는데 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따로 제출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정조사 요구 그 법사위를 통한 국정조사 진행하자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이 이제 나경원 간사선임이라고 하는 뭐 조건부를 걸기도 했고요. 네. 이제 그건 정리가 됐고 예.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뭐 이제 요구서의 내용들이 방점이 찍히는 지점들이 조금 다른 것뿐인데 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의 외압 의혹 네. 과연 실체가 있을까요? 첫 대검 차장 노만석 차장의 일성이 검찰의 내부적인 의견 수렴과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였거든요. 네. 거기에 외압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필요하면 국민의힘도 질의하시라. 다만 이 국정조사의 본질과 핵심은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조작 기소, 잘못된 어떤 이런 검찰의 행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따져 묻는 실체를 드러내는 이런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정조사는 결국 열릴 것이고 네. 이제 열린 후에 또 양 당에서 네. 초점을 맞춘 지점은 좀 많이 다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 네. 지금 그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 인사권을 사실상 신설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공개가 됐고 오늘 이 3법이 발의가 되는데 네. 자 이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연내에 다 법안 통과를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신 거죠? 지금 연내 입법까지의 법 처리 기한 네. 이런 부분들까지 뭐 확정돼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예. 네. 사법행정위원회 문제는 과거 사법농단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크게 사회적 논의로 이제 등장을 했고요. 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논의를 충분하게 좀 숙성된 상태에서 우리가 법 처리를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뭐 멀지 않은 기간에 이 부분들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쿠팡건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새벽 배송 사망 문제에 관련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사망 경위 자료 공개를 촉구했는데 네. 쿠팡 측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일련의 이제 과로사 문제들이 계속 쿠팡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 강력한 촉구 이런 부분을 하는데 항상 개인적인 문제다라는 걸로 치부하는 것이 쿠팡의 지금까지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정말 그런 거냐 한번 보자라고 해서 어떤 일련의 그 내용들을 좀 공개하고 필요하면 국회의원실에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라라고 해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유독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불똥이 튀거나 논란이 될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잘못된 판단입니다. 정보 유출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대응 방식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원내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격시사 잠시 후 당당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난방비 걱정으로 보일러 켜기가 부담스러우시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어떠세요?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주택용으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드리는 생활안정지원제도로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뜻한 올 겨울나기를 위해 지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가 함께합니다. 엄마, 물이 안 나오는데? 요즘 비가 안 와서 그래. 아휴, 큰일이다. 뉴스 속 남의 이야기 같던 물 부족이 이제는 우리 집까지 영향을 줍니다. 물 부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빗물은 모으고 우리가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정화해서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이용한다면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중한 물. 물 재이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미래의 자원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저는 지체장애가 있어 장거리 이동이 걱정이었는데요.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무거운 휠체어까지 가뿐히 싣고 포천 산정호수에 다녀왔습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산정호수. 다행히 둘레길에 데크가 깔려 있어서 친구들과 나란히 걸으며 호수의 풍경을 오래 즐길 수 있었네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 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오늘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상공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일부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7.3도,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영하 11도에 가깝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3도, 체감온도는 영하 8도에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춘천과 청주 영하 1도, 전주와 안동 영상 1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남과 전북 서해안, 제주 산지에는 최대 10cm의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북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전에 충남 서해안에도 짧은 시간 동안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추가로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무거운 눈이라서 시설물 붕괴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도 1에서 5, 서울 등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7.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칠승입니다. 김희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뉴스 보시느라 좀 잠을 설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국회도 차수 변경을 해서 이제 12시 지나서 예산안 심사를 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저희 당 의원들이나 지지자들도 다 언제 결과 나올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자, 법원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당연한 결정이었고요. 뭐 그동안 법조계나 이런 데서 많이들 물어봤죠. 이런 토론에서 어떻게 예상하냐라고 네. 얘기했을 때 법리적으로 영장이 청구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잘 한 번도 못 봤어요. 민주당 패널로 나오신 분 빼고는 그 정도로 특검의 짜맞추기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얘기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가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추경호 개인이 아니라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네. 그 원내대표가 뭔가 관련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러면은 국민의힘 전체가 다 문제 있는 당 아니야? 라고 한 다음에 이제 해산해라 여기까지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독재를 할 수 있는 지금도 물론 절대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입법부 독재를 넘어서서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보다 이제 명분 있게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과 두 번째는 결과가 안 나올 거에 대한 대비도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제 검찰에 대한 손보기는 끝났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네. 1년 뒤면 검찰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야 사법부 니들도 똑같아.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판결 안 나오면 그러면은 사법개혁의 대상이 될 거야라고 얘기해서 양쪽으로 한쪽은 내란 정당, 한쪽은 사법개혁의 카드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검의 무리한 이런 수사와 기소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권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법원의 결정에 당연히 뭐 존중돼야 하지만 네, 예. 뭐 특검 표현대로 수긍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뭐 도주나 증거 인멸에 우려가 없다라는 게 이제 뭐 주요 이유로 이제 들고 있고. 또 뭐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네, 이런 네. 이제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네. 내란 사건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 네. 마치 일반 사범을 대하는 것처럼 아주 안일한 태도로 좀 일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의 속도도 그렇고 네. 그 재판을 배당할 때 이미 상당한 지금 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그 내란 숙의 윤석열을 뭐 희한한 계산법으로 석방하는 것까지 지금 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이 내란 사건에 대한 태도 전혀 심각성이 없고 일반 범죄 다루듯 마치 무슨 잡범 다루듯 똑같은 아주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이런 법원의 태도가 향후에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는데 일조할 것이다 보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치한 사법개혁의 그런 로드맵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로드맵이 필요해 보인다. 네. 네. 자, 지금 양당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그 단어를 골라서 쓰셔야 되는데 잘못 쓰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못된 계엄을 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으로 규정된 적은 없습니다. 그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탄핵을 한 것과 내란을 동일시하는 민주당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란 사건이라 규정을 하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란 사건이라고 규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계엄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도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요청할 때 내란이라는 말을 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재판의 속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속도를 얘기하려면 검찰의 수사도 거기에 맞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검 지난 7월 달에 여야가 같이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놓고서 그거를 다시 번복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느려서 했는데도 마땅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3개 특검 통합해서 다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수사를 끌겠다고 하면서 재판을 왜 늦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를 빨리 종결을 해야지 재판으로 가는 건데 이런 서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법개혁 말씀할 네.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관 개인 괴롭히기 하더니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내란과 관련된 특별재판부 얘기하고 다 위법적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사법부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은 독립되는 겁니다. 정치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란 특별재판부를 하겠다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이 재판을 배당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모순적인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네. 특검 쪽에서 이 영장 청구한 사람들 중에 다 기억할 거예요. 한덕수 총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네. 우리가 아는 주요 인물들 중에서도 이 영장이 발부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특검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짜맞추기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난밤에 드러났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다 하면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죠. 그럼 살인 사건이라고 하죠. 내란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 법원의 태도 중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김용현 사건을 법원에서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접수를 했었어요. 그렇게 접수를 했다가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했다가 이게 지금 배당할 때는 일반 사건으로 취급해서 또 배당을 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때 이 직위원 재판부는 원래 경제, 식품, 보건 담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윤석열, 노상원, 조지호 이런 사건들을 직위원 재판부에 몰아줬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배당이고 네네. 실제로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의 진행도 네. 고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고 네네. 만약에 그렇다면 사법부는 사법부 스스로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지금 좀 이 대목에서 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에서 일단 여당 주도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입법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오늘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고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권 의원님 먼저 네. 당의 입장도 의원님 생각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선 이 필요성이 왜 나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재판이 너무너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불법 비상계엄이 나온 지가 오늘로서 딱 1년째 되는 날 아닙니까? 네.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1심 선고도 안 났습니다. 이거 당연히 전담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이루고 거기에 대한 단죄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다 찬성할 것입니다. 네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더 늘어지고 향후에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좀 희석되거나 늦어진다면 이건 내란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법부가 정말 국민들의 여망이나 어떤 그런 바람을 알고 있다면 네. 신속한 재판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당연히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김 의원님 지금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일각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재판 지연과 관련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앞서 서로 모순된다는 말씀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네. 특검 수사는 자꾸 늘려가면서 재판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히려 앞서 자꾸 내란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 단어와 달리 내란이나 외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죄가 명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란죄나 외환죄로 규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무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끌고 가고 싶은 거는 지방선거까지 재판을 끌고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특검 수사를 끌고 가고 싶은 쪽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특검 수사는 빨리 마무리하고 재판으로 종결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판에 자신이 없으니까 재판보다는 특검을 더 끌고 가고 싶은 게 민주당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재판 지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5개 재판 12개 혐의 결국은 그렇게 온갖 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재판 지연이 돼서 헌법 84조를 적용이 되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당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판의 속도를 문제 삼아서 이재명 전담 재판부나 이재명 특별 재판부 또는 대통령 후보 검증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속도가 문제였고 중대하게 이게 헌법 84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통령 후보 검증 특별 재판부라든지 이런 거를 하자라는 논리하고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도 때문에 특별 재판부를 운영한다라는 것은 정면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얘기다. 속도가 문제라면 대통령부터 해보시지 그러셨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특별재판부는 군사법원만 두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이름만 특별을 전담으로 살짝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르냐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자기들이 원하는 판사를 그냥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나 정치적인 중립성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얘기입니다. 네, 권 의원님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이 불법 계엄과 함께 일어난 내란 사태는 전 세계인이 그리고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을 한 사건입니다. 그게 아직까지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마침 12월 3일이라 네. 정말 이제 1년이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한 거를 법적으로 정리하는데 1년 넘게 걸린다는 건 이건 정말 그 사법부로서 자신들의 할 일을 정말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뿐만 아니라 또 아직은 제한 수준인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2차 종합특검 얘기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또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연 2차 특검까지 필요하느냐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2차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권 의원님? 이게 이제 여제에 대한 문제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필요하다면 뭐 2차 아니라 3차라도 특검을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정치적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사회적 그 파장이나 이런 네. 것들을 법적으로 단죄해내는 것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이거는 향후에 또다시 이런 일을 방조하겠다라고는 의미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게 지금 사법부가 네. 해야 되고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좀 대우각성하기를 바랍니다. 네. 2차 특검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여야가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합의했던 게 이제 특검에 대한 마무리 안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가 같이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충분히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 여당 원내대표가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위 민주당 내 강경파들에게 밀려가지고 이제 엎었었거든요. 그리고 연장한 안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법적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쪽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까지 이거를 애매모호한 상태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쪽은 민주당 쪽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요. 특검 수사를 계속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특검이 빨리 마무리되고 재판이 빨리 진행이 돼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국민 예산이요. 이 3대 특검에만 500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견된 검사나 이 직원들만 해도 577명이 파견이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수가 자기들 안에서도 실적이 없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본래 있던 기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에서 나온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3대 특검에서. 무리한 수사해서 멀쩡한 공무원이 정말 피 끓는 이 일기를 쓰고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전에 주식 해가지고 장난쳤던 이런 것까지 밝혀지고 있는데도 반성 하나 없이 관련된 사건 본인이 수사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3대 특검 끌고 가겠다? 거기서 뭔가 나오는 것보다 말씀드렸듯이 아직 규정되지 않은 내란에 대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빨리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죄 있는 사람이 있으면 벌 받고 빨리 국정의 안정을 가지고 싶어하는 쪽은 국민의힘이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네. 예, 뭐 그거에 대해서 반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신속하게 재판을 마쳐야 된다. 이게 민주당에서 꾸준하게 주장해오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의 사법부의 태도로 봤을 때는 이건 신속하게 끝날 가능성이 없다.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이미 특허나 가사 선거 관련해서 뭐 전담 재판부들이 있는 것처럼 네네. 내란 관련해서는 전담 재판부를 두고 네. 빨리 법적 판단을 마치자라고 하는 게 우리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네. 특검에 들어가는 많은 예산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애초에 불법 개혁을 안 했어야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을 거잖아요. 원천적인 잘못을 뭐 지난 정부가 했는데 그거를 지금 그것을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단계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낭비라고 이야기하시면 네. 그건 뭐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후유증을 치료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보다 막 낫는 걸 원하지 않고 야, 이 상처가 이렇게 커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겁니다. 그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빨리 정리를 하자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부 얘기했는데 633 원칙 지켜진 바가 있습니까? 전담 재판부인데. 그 선거 전담 재판부가 있잖아요. 그 지켰냐고요. 전담 재판부 있는데 633 지켰냐고요. 네. 그러니까 속도로 전담 재판부를 얘기를 하는 거 맞지 않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네. 선거 일주일에 3번 투표 3번씩 아마 선거 날인가 선거 하루 전날인가도
재판받으러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제 특별 성명 발표 예정이잖아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께서는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보도를 저는 접했는데요. 지금 사과 메시지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걸까요, 김희정 의원님? 일단 메시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와 공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네.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네. 다만 저희가 작년 12월 7일도 국민의힘 전원의 이름으로 공식화된 문건 그리고 또 소리내어서 국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상응하는 법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라고 네. 저희가 정말 너무너무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고 네. 그 뒤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새로 지도부를 맡았을 때나 네. 그리고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왔을 때나 또 송원석 원내대표가 왔을 때도 거의 똑같은 심정으로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와 반성이 없는 당이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다만 부족한 걸로 보이겠죠. 아직도 정리가 안 됐으니까.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성명서에 있는 그 마음에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1년 내내 정말 사과하고 어떻게 이걸 바로잡을지에 대한 심정으로 1년을 살아왔고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김희정 의원님 개인은 뭐 그럴 것이라고 제가 저희들 다 똑같습니다. 믿지만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완전히 상충되는 것들이 훨씬 뭐 숫자로나 보나 뭐 빈도수가 많았죠. 뭐 최근에 보면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윤어게인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이제 지도부에서 나온 발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그런 그 사과성 발언들이나 입장 표명들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냥 술책이었다라고밖에 그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뭐 아마 오늘이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뭉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형식적으로나마 네. 사과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을 놓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 네. 또 이제 사과 발언을 해야 된다는 이제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또 집단 행동을 좀 보일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게 굉장히 상식적인 그 반응들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이제 뭐 양식 있는 분들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도부에 충원을 좀 하고 국민의힘이 그 좀 정상적인 정당으로서 이 내란에서 이거를 중심에서 분열되는 이런 양상을 좀 버리고 좀 정치가 복구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궤도로 좀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그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는 초재선 의원들의 그 별도 메시지 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라는 여러 의견들을 그동안 뭐 선수별 모임이나 지역별 모임에서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이제 똑같이 여러 번 반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 이제 영장이 딱 날짜에 맞물려 있다 보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 우리의 본심과 다르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지. 예예. 뭐 마음이 없다거나 사과를 하지 않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진짜 민주당에서는 뭐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없이 자기들은 항상 뭐 일괄 이렇게 같이 가고 뭐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안에서는 수많은 고민과 토론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자칫 우리 당 안에서의 분열로 비치지 않을까 원래의 모습과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지 네. 무슨 계엄에 대해서
뭐 고민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새로 나온 보도를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법률 개정에 착수한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배경은 뭘까요?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죠. 이거는 전 세계 역사를 둘러봐도 네. 이번 12.3 불법 계엄을 극복하는 그 과정이 저는 뭐 민주주의의 전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기념하는 게 맞고 예. 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대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기념일을 우리가 정한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아주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주제와 아예 안 맞는 이야기고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가장 전범을 보였다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기념일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법으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민주당은 12월 3일을 치유하고 싶은 건지 끌고 가고 싶은 건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뭐냐면은 이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법에 따라서 네. 이 여러 가지를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3.1 의거라든지 4.19 혁명이라든지 부마 항쟁이라든지 뭐 60 항쟁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혼자서 이렇게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와 함께 논의를 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잘못된 일이 있어서 경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잘못된 일을 경계하는 것과 본인들이 뭔가 자랑스러운 일을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과는 굉장히 구분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12월 3일은 잘못된 일을 경계하는 날이지 본인들이 뭘 잘한 게 있어서 자랑하는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막 네이밍을 참 그럴듯하게 해요. 이 헌법에 의해서도 정확하게 이 대통령 재판이 멈춰진다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이 재판중지법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재판중지법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헌법소호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그 하루 만에 엎었어요. 대통령실이랑 자기들이랑. 그러니까 진짜 헌법소호면 그거를 헌법소호를 하루 만에 엎으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75만 공무원에 대해서 소위 개인정보 털어가겠다고. 지금 네. 쿠팡 털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공무원들 휴대폰 털어가는 게 훨씬 더 문제인데 그것도 헌법 존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정가나 일반 국민들이 그걸 헌법 존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명명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 국민들이 그날 밤에 국회로 많은 국민들이 국회로 왔고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진짜 라이브로 시청하면서 분노하고 응원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법에 정해진 절차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해냈거든요. 네. 이런 거를 기념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정하는 게 전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당토론 일부 시간이 한 50초 정도 남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 질문할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특검의 오 시장 기소가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혐의는 저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건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 예. 정황들을 봐서. 그리고 특히 또 명태균 씨가 너무나 명확한 증언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합당한 법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당당 토론 일단 1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또 오세훈 시장 제가 얘기를 못하네요. 네, 그럼 근데 잠깐이라도 국무총리도 네. 오세훈 시장 내려앉히려고 선거운동에 나서더니 이제는 특검을 동원한 선거운동에 나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휴대폰도 포렌식을 공적인 폰하고 개인 폰 뭐 다 해서 8대 포렌식 네.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명태균 씨하고의 그런 관련된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은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 걸로 언론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명태균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으면서 혐의가 없는 오세훈에 대해서는 일단 기소하고 보자. 네, 네.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후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저희가 그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김희정 의원님 말씀 중에 지금 잠깐 쉬었다 돌아왔거든요.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특검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은 짜맞추겠다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왜 면죄부 줍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론조사 제공받았다라는 횟수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횟수에 대한 증명이 안 되다 보니까 검찰이 주장했던 횟수보다 특검이 주장했던 횟수보다 절반이 줄어서 이제 그 청구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전체 금액은 19건이라고 얘기했던 금액에 맞춰져 있습니다. 19건에서 10건으로 줄였으면 그러면 금액도 같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짜맞추기 하고 있다라는 게 본인들의 이제 청구서 안에서도 숫자가 맞지 않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네. 그 명태균 씨 건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대납 행위의 주체가 그 사업가 김모 씨고요. 예. 그다음에 기부를 받은 사람이 오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정치자금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명태균 씨는 실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으로 네네. 혐의를 씌우기에는 어려운 것이 기본적인 그 법률 관계입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는 잘 아시지만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관심이 있는 여론조사다 보니 뭐 굳이 캠프에서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시에 거의 많은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이제 그쪽 얘기에 따르면은 뭐 그런 접근이 있었고 여론조사가 왔는데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인데 그거를 특검 주장대로 10몇 번씩이나 계속 받아볼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아주 타당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특검도 처음에 19건이라고 했다가 이제 그 청구하는 데는 10건으로 줄이고 그런데 돈은 3,300만 원이 들었다라 19건에 3,300만 원 들었다라고 얘기해놓고선 10건으로 줄이면서 돈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짜줬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네.
국무총리도 종묘 개발건이라든지 광화문 정비건이라든지 해서 틈만 나면 오세훈을 타겟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 또한 지방선거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국정감사 때 했던 일을 한번 상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명태균 씨가 이런 증언들을 했죠. 국정감사장에서 그냥 증언을 한 거죠. 뭐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고맙다는 전화를 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했다. 이게 명태균 씨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7차례 만났다. 이런 주장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데 네. 오세훈 시장은 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일체 대꾸를 안 했어요. 증언 거부를 했죠. 물론 이제 명분은 이제 법정에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명분이었는데 그런 태도나 정황을 봤을 때 명태균 씨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들리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김희정 의원. 연애 편지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요. 그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 다른 증언이나 증거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공신력 있는 법적인 기관에서 확실하게 진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법정에서 갈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 현안 질의했고 오늘은 정무위에서 또 한 번 쿠팡 대표 정보보안 담당자들 출석시킬 예정인데요. 자, 이 문제 제일 큰 문제는 뭐 정보 유출이긴 합니다만 지금 또 같이 문제 제기된 게 의장인 김범석 씨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누가 먼저 말씀을 하실까요? 네. 제가 할까요? 예.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심도 있게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개인정보 이제 뭐 유출 사건 중 뭐 가장 큰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5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네. 사실은 엄청난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5개월 동안 인지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을 네.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CFO와 전 부사장이 지난달에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보도가 나왔죠. 32억, 11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런 사태를 예견했거나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기 충분한 정황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이미 사이버 보안에 취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그 언급을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그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게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네.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지를 반드시 밝혀서 개인정보보호법상에 나오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보고 또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봐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점이 제일 시급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답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냐면 그 퇴직자에 의한 정보 유출이 대규모로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물리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그 기간을 끝낼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다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데 네. 그 오프라인 세상에서 그냥 야 내가 내 사무실에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돼 이런 것처럼 온라인 세상에서도 내가 가진 그 권한에 온라인 세상에 접근이 안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지금 국적이 중국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이미 간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아니 퇴사한 사람이 외국인이 그 중국에 앉아가지고 버젓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게 멈춰졌고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퇴사자 한 명에게만 그 접근이 차단이 안 된 건지 내부적으로 상당히 개발자들이 중국인이었다라는 내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여전히 그런 접근 권한이 차단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예. 제가 개인적인 이력이
그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네. 통합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예. 근본적으로 외국에서 퇴사자 아니라 현행인이라도 자유롭게 로그인이 되는 것 자체를 막지 않은 것도 쿠팡 같은 회사에서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중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전화로도 하고 뭐 생체 기능으로도 네네. 하고 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코드 생성해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제 국회에 나와서 어떤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러면은 외국에 도망가 버리면 그걸로 끝이냐.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와 그러면 중국이 공조를 해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어디까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더 이상 이게 다른 제2, 제3 기관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고 문제 있는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와 중국과 그거를 해결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과제가 또한 남아있는 겁니다. 캄보디아 사태 때도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외사 업무가 미약한 게 드러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거를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바로잡기 위한 걸로 많이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 특검도 얘기가 나오고 국정조사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필요성은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이제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특화된 수사 요원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그거는 정치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네. 특검 얘기 나와서 네. 이 부분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쿠팡 관련돼서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쿠팡 관련된 상설 특검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퇴직자들 퇴직금 제대로 주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그걸 통과시킨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을 추천하는 기관 중에 뭐가 있었냐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검 통과시킨 바로 다음 날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그 특검을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하고 쿠팡의 변호사하고 버젓이 여의도에서 같이 밥을 먹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런 보도가 그러면서 나왔었죠. 예. 지금 특검이 돈을 어디다가 많이 썼냐면요. 국회 보좌진 40여 명을 특히 민주당 출신들을 다 이제 그 대외협력단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특검을 하려면 이런 사람들 배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채수 의원님. 뭐 또 서영교 마무리 의원이 부탁드립니다. 만난 거는 이제 변협의 임원의 자격으로 만난 거니까 그건 좀 걔가 다르고요. 네. 저 쿠팡 네. 문제는 이거는 뭐 정파 간에 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이번에 수사를 하고 법적으로 재단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당당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날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상공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고성 향로봉의 기온은 영하 18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30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도 영하 7.1도,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영하 12도에 가깝습니다. 한낮에도 칼바람이 불면서 종일 체감 추위는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영하 3도, 춘천과 청주 영하 1도, 전주와 안동은 영상 1도가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청 이남 서해안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충남과 전북 서해안, 제주 산지에 최대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전북과 제주도에 이어서 앞으로 충남 서해안에도 대설특보가 추가로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시간당 1에서 최대 5cm 이상의 무거운 눈이 많이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붕괴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 1에서 5,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에서는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된 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인 평가도 법원에서 조만간 결론이 나올 전망인데요. 백인성 KBS 법조전문기자와 함께 비상계엄 관련한 3대 특검 수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 이른바 내란 특검팀이 지난달 초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오늘 새벽 4시 50분 서울중앙지법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는데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총회 장소를 국회 밖에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바꿨다가 다시 당사로 세 차례 바꾸는 등으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이를 거부했고 국회의장이 그 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지시할 땐 의총 장소를 당사로 공지했는데요. 특검팀은 당시 추 의원이 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계엄 협조 메시지를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3시부터 심리가 시작돼서 오늘 새벽 12시까지 넘겼는데요. 네. 심사 시간이 여러 양쪽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기각이 길어졌습니다. 네네. 자, 이제 법원 기각 사유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법원은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에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필요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풀어 말하면요. 특검이 추 전 대표에게 정형한 혐의를 그 구속을 정당화할 만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요건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필요한데 이번 사건에서는 추 전 대표 측이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인했기 때문에 이 추 전 대표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 이 부분 혐의가 인정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고요. 네네. 추 전 대표가 구속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나 이 내란 참여 의사가 없었다. 무엇보다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건 경찰의 국회 봉쇄 때문이지 자신의 지시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국회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왜 중간에 소집 장소를 국회로 정했겠냐. 이렇게 변소를 했는데 이런 주장이 먹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좀 이 대목에서 궁금한 거는 특검이 준비한 자료만 70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 PPT도 수백 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간에서 궁금했던 게 혹시 이 영장이 필요하다고 소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스모킹건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관련한 내용이 좀 취재가 된 게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가 된 것은 아직 취재가 되지 않았고요. 다만 네. 그 결국 스모킹건이라고 한다면은 추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 이 통화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데 네. 결국 이게 소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법원도 이 부분을 기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자, 이번 그 영장이 또 관심을 모았던 이유가 결국은 그 이번 영장 결과에 따라서 지금 여당 쪽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도 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시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장은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뭐냐면요. 헌법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정부의 제소로 헌법재판에 따라서 해산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통진당 해산 사례가 있었고요. 추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히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국감 때까지만 해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답하긴 했는데 당시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유죄가 확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현 단계에선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대 특검의 수사 상황을 좀 빠르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그 내란 특검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명이 기소됐는데 중요한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내란 특검 수사 기간이 14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이 영장 이제 내란 특검 기소한 인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인데요. 먼저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해서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를 했죠. 그리고 계엄 준비 과정에서 북한 평양에 우리 군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과 관련해 일반 이적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국무위원으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넘겨졌는데 네. 한 총리의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가 내란부의 요구에 따라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가 됐고요.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군경 지휘부도 기소된 사람이 많죠. 그렇습니다.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주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대표적으로 수사되어서 기소가 됐고요. 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키고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많습니다. 몇 개나 되는 걸까요? 방금 말씀드린 내란 특검이 기소한 3건이 있고요. 네. 지난달 종료된 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 이렇게 총 5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이 기소했던 게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핵심이고요. 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30회 공판이 넘어갔고 지금 계엄 선포 당시에 대통령실 회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을 두고 군 관계자들 증언을 듣는 과정인데 1심 선고가 내년 2월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를 동원에 방해한 등 직권남용 특수공직방 혐의 재판이 2번째 재판이고요. 네. 최근 기소된 무인기 평양 투입 의혹 관련 등 일반 이적죄 관련 재판이 지난 1일에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게 3번째 재판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병특검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핵심 피의자 도피 관련 혐의 2건을 직권남용 혐의로 새로 기소해서 서울중앙지법의 5개 재판부에서 매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국무위원 가운데선 가장 빠르게 선고가 이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 윤 전 대통령 재판보다 더 먼저 선고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묶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한 전 총리의 그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렇게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네네. 비교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비해서는 그 수가 굉장히 적고요. 또 사실관계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 재판 상황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런데 한 전 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주범보다 먼저 선고가 되는 거에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더라도 이게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 방조범의 재판이라도 정범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이 되면 유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사건에선 그러니까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정범의 범죄 행위가 존재했음을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되고요. 네네. 한 전 총리 재판부가 이걸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있었는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선고를 하게 됩니다. 네네. 물론 실무적으로는 재판부 판단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주범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에 방조범에 대한 선고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일단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위법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도 이번 달에 활동 기간이 끝납니다. 그동안 사건들 좀 정리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사실 특검 연장 얘기, 김건희 특검 연장 얘기까지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크게 3갈래입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본인 사건, 그리고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 그리고 3번째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들입니다.
지난 8월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자로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20대 대선 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그리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 사건은 9월에 첫 공판이 열렸고 10차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김 씨 측은 보석을 신청한 한편 금품 수수 의혹 일부를 인정을 했고요. 이 청탁과는 무관한 선물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교 관련 정교유착 사건인데요. 지난 10월에 기소된 혐의입니다. 특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2022년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하고 그리고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네면서 각종 교단, 현안 청탁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네. 세 번째 관례는 도이치모터스 이런 경제 범죄 사건들인데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사건들이 기소됐고 재판 진행 상황이 제각각입니다. 지금 특검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김건희 특검이 올해 7월에 공식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특검이 18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해서 12월 28일이 마지막 연장 기간인데요. 이 연장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는 최근에 아직 끝내지 못한 수사들이 여러 가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사건,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 그리고 검찰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봐줬다는 봐주기 수사 의혹 이런 등인데요. 이 김건희 특검이 최근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 무마 의혹을 겨냥해서 내란 특검 사무실과 대검찰청 등을 어제 압수수색했거든요. 네네.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 김 여사가 내 수사는 어떻게 됐냐, 누가 전담팀을 꾸렸는지 파악하라 이런 취지로 보냈다는 문자 대화 내역 등이 있었는데 이걸 넘겨받겠다는 취지였거든요. 이런 등으로 여러 가지 의혹 수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연장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네. 다만 특검법을 이미 한번 개정해서 180일의 수사 기간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또 개정해서 수사 기간을 늘리는 데는 좀 반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특검법상 이미 미처 수사를 못한 거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찰 수사 능력을 불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이제 수사 기한은 이미 끝났으니까 이 남아 있는 그 의혹들을 갖고 2차 특검을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요? 사실 특검을 여러 번 한다는 것 자체가 상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이미 수사 자체는 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수사 의혹들에 대해서는 뭐 이론상 가능하긴 한데요. 이게 이미 남아있는 의혹 수사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기로 특검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사 관할 문제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 해병 특검은 수사 종료도 있는데 요거는 좀 시간상 다음 기회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2월 3일 수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